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3부, 경제의 이면을 파헤치는 코너죠. 경제 프로파일링. 오늘도 세 분과 함께합니다. 최입의 전 의원, 김윤경 기자, 김유리 리포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말들은 다 잘 보내셨습니까? 김윤경 기자님 좀 쉬셨어요? 말문이 막힙니다. 왜요? 갑자기. 집안일과 함께 또 회사 일도 했어야 됐습니다. 네. 그런 사연 있는 걸 모르고 제가 그냥. 제가 월요일마다 네. 이 두 분을 뵐 때마다요. 거의 논문을 써오세요. 주말에 엄청난 숙제를 주시면서 쉬셨나고 하니까 약간 말문이 좀 막히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예, 쉬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쉬셨나고 그러니까 이게 놀리는 것도 아니고 잘못했습니다. 예. 최 배우님께는 안 여쭤보겠습니다. 경제가 하루도 쉬는 날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두 분 경제 전문가시고요. 뭐 할 말은 많지만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를 프로파일링 해보겠습니다. 김유리 리포터 첫 번째 이슈 알려주시죠. 네. 오미크론 변이가 등장하면서 금융시장 변동성이 다시 커졌습니다. 증시는 투자 심리 위축으로 큰 폭으로 하락한 채 거래를 시작한 후 등락을 거듭했고요. 원달러 환율도 불확실성 속에서 오르락내리락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글로벌 경제가 불안해질수록 원달러 환율 오르고 증시 하락한다 이런 말씀 많이 들었거든요. 전문가들로부터. 오늘은 그런데 그 변동성이 특히 더 컸는 모양입니다. 오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지난 주말에 지난주 후반에 뉴욕 증시가 급락했던 거에 비해서 그리고 유럽 증시가 급락했던 거에 비해서는 낙폭이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봤었어요. 근데 오후 들어서 낙폭을 다시 좀 키웠어요. 증시 같은 경우에. 그래서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 이제 1000스닥이 붕괴가 됐고 코스피도 0.92% 정도 하락을 하면서 끝났고요. 달러환 환율은 원래 이제 올라가죠. 달러 가격이 올라가는 게 위험 회피 현상이 많아지면 안전자산을 택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달러에 몰리면서 달러 값이 오르게 되는데 조금 하락하면서 끝나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유가 같은 경우에 약간 반등을 했고 지금 이제 뉴욕 증시 선물을 보면은 약간의 오름세를 보이고는 있는데 오늘 밤에 뉴욕 증시 뭐 다른 상품 시장 어떻게 될지를 보는 것이 이 불확실성이 더 커질 것인지 좀 제한될 것인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주로 개인 투자자, 개미들이라고 하잖아요. 이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많이 팔아치웠다고 하던데 오늘. 대체 얼마나 판 겁니까?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한 1조 정도를 매도를 했다고 해요. 근데 기관이 물량을 받기는 했어요. 기관이나 이제 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하기는 했는데 어쨌든 뭐 오후 들어서는 낙폭이 좀 커져서 끝난 걸 보니 그리고 이제 뭐 일본 증시 같은 경우에도 또 하락을 했고 대만 증시 뭐 다 아시아 증시가 하락세를 보였거든요. 그래서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오늘 밤 뉴욕 증시 향방을 봐야 될 것 같고 오미크론의 불확실성이라는 게 끝날 때까지는 단기적으로 변동성은 커질 것 같아요. 아니 1시간 만에 1조면 거의 패닉 상황 아닌가요? 이게 되게 근데 또 아이러니한 게 우리나라는 이제 오미크론 소식이 금요일 날 이제 들어와서 금요일부터 그 주가가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금요일 날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1.47%가 떨어지고 오늘은 0.92%가 떨어져서 이틀 동안 2.4%가 떨어졌는데요. 근데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개인 투자자들이 오늘 대거 매도를 했는데 금요일 날 또 대거 매수를 했었어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오미크론 소식이 나왔을 때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은 그걸 빨리 캐치하고 이제 금요일 날은 매도했고 그러니까 장이 빠지니까 개인들은 저가에 매수를 해야 되겠다고 들어갔는데 이제 오늘은 상황이 또 반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금요일 날 미국 증시가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주말이었죠. 이제 4% 넘게 뭐 유럽도 다 빠졌는데 그 사이에 기관들은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충격을 흡수하고 있구나라고 이제 예상을 했는지 오늘은 또 매수세로 돌아서고 이제 개인들은 매도세로 돌아섰던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좀 그 개인과 기관 외국인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상반된 좀 상황이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지금 오미크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그 위험할 거다라고 예상은 하는데 막상
실질적인 분석을 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없어요. 그러니까 발견이 되고 정말 이게 얼마나 확산세가 심한지 그리고 증상이 얼마나 나쁜지 네. 사망 치사율이 얼마나 또 높은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려면 WHO에서 최소한 2주 이상은 지켜봐야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아하. 그 사이에 굉장히 이제 좀 불확실성이 커지고 금융시장도 불안할 것 같습니다. 네. 아, 근데 이게 진짜 뭔가 계속 그 끝나지 않는 장애물 네. 달리기를 맞아요. 하는 네. 느낌이에요. 네. 사실 백신 어느 정도 맞아서 이제 좀 안정이 돼서 단계적 일상 회복하니까 이제 조금 괜찮아지겠지 했더니 갑자기 새로운 변이가 네. 나타났다 이러 하니까 좀 약간 좀 너무 실망스럽기도 하고 좀 답답하기도 한데 그러면 이 오미크론이 만약에 이제 걷잡을 수 없이 네. 뭔가 이렇게 확산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것도 세계 경제가 또 다시 타격을 받게 되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게 금융시장 뭐 주가 잠깐 흔들리고 이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그렇죠. 경제 활동에 영향을 주게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두려운 거죠. 시장이 네. 가장 두려워하는 게 불확실성이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오미크론이 어느 정도의 정말 파괴력이 있는지가 가늠이 될 때까지는 이런 변동성 장세가 계속될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학습 효과가 있기는 해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델타 변이도 또 그렇게 생각보다 충격적이 아닌 걸로 됐고, 네. 그럴 때마다 덜 흔들리는 거는 선진국 경제, 선진국 시장이었다는 것. 네. 네.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하면은 또 자금이 미국 시장 같은 이런 선진국으로 좀 움직일 가능성도 엿보이고요. 아하. 그다음에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연준이 테이퍼링을 시작을 했잖아요. 예. 11월부터 개시를 그러게요. 했는데 네. 이거를 계속할 수 있느냐 아니냐. 음. 그다음에 지금 높은 물가 상태, 인플레이션이 가중되고 있는데 이거는 또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뭐 이런 문제들이 지금 오미크론의 확산과 함께 좀 얽혀 있거든요. 네네. 근데 연준이 지금 스탠스를 막 바꿀 수는 없어요. 지금 막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아하.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이제 그 테이퍼링을 해 나가면서 네. 이 상황을 아마 좀 지켜볼 것 같고 12월에 그러니까 회의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아하.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예. 이제 양방향으로 다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유 가격이 지금 급락을 했거든요. 네. 예, 그런 식으로 간다면 상품 가격이 하락을 하고 인플레에 어느 정도 완화 효과가 있겠지만은 또 국제유가가 조정만 받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지금 공급망 병목 현상이 있잖아요. 그러게요. 네. 예. 그런 것들은 오히려 더 가속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양방향으로 다 지켜봐야지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복잡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연준이 테이퍼링 시작해서 자산 네. 매입하고 돈줄을 좀 죄는 모습을 보이고 지난번 연준 회의에서는 금리 인상 시기를 당길 수도 있다라는 말까지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오미크론 상황이 또다시 경제의 네. 악화 또 인플레 완화로 이어진다면 그 부분은 조금 변동이 가능하겠네요. 속도 조절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전망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아까 네. 말씀드린 대로 연준이 지금 막 시작한 테이퍼링을 뭐 양을 조금 줄인다든지 뭐 이런 것은 가능하겠지만은 네. 점진적으로 이게 양적 완화를 줄이고 정상적인 통화 정책으로 가는 그런 방향은 아하. 되돌리기는 어려워 보여요. 네네. 예. 네. 이 불확실성 하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참 혼란스럽긴 한데 저희 잠시 광고 듣고 돌아와서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제 프로파일링 이어가겠습니다. 김유리 리포터 네. 두 번째 이슈 정리해 주시죠. 네. 여야가 내년 1월 1일로 예정돼 있던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1년 유예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또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현행 시가 9억 원에서 시가 12억 원으로 올리는 안에 대해서도 여야가 전격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 선거 딱 100일 앞 다가왔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하나의 지표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여야가 표 잃을 만한 것은 하지 않고 네. 예, 이렇게 서둘러 합의했다. 네, 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네, 뭐 여야가 어제 그러니까 소소위까지 열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조세소위원회에서 소소위가 열려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하는 것으로 여야가 잠정 합의를 했고 오늘 오후에 조세소위에서 뭐 통과를 시켰고 네. 이제 이렇게 되면은 그냥 쭉 갈 것 같아요. 그렇게 그렇게 되겠죠. 이렇게 될 거고 왜냐하면은 소소위까지 열어가지고 이 예. 뜻을 정말 하나로 합친 모았죠. 것을 확인을 했는데 네. 이 가상자산에 대한 그 세금을 물리는 것을 유예하자. 이거는 사실은
정부 방침하고는 어긋나는 것이죠. 그렇죠. 정부는 과세하기로 했으니까. 예. 근데 뭐 정부 방침이 늘 옳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은 예. 감세 포퓰리즘이 지금이 꽃피울 수 있는 시기죠. 아니 정부의 방침일 뿐만 아니라 여야가 합의해서 과세하기로 그렇죠. 한 거잖아요. 예. 1년 전에. 근데 예. 이제 와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가상자산에 아무래도 이제 2030 예. MZ 세대가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이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는 과세 유예를 해야 된다라는 어떤 공식을 지금 그대로 시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여요. 네. 그래서 어쨌든 소득세법 바뀔 것 같고 이렇게 되면은 뭐 내년까지는 일단 과세는 유예가 되고 예. 네. 예 그럴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이게 이제 과세 인프라를 제대로 구축하지 못했다라고 지난 국감 때 이제 여러 의원들이 기재부 장관에게 이렇게 호통을 쳤는데 네. 기재부 장관은 아니 우리 지금 다 준비하고 있다라고 그랬죠. 하면서 네. 문제 없다라고 했어요. 그랬죠. 근데 이제 실제 업계에서는 별로 그렇게 준비가 안 된 것 같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 뭐 이런 상황에서 기재부가 혼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과세 인프라를 1년 동안 제대로 구축하지 못했고 업계랑 그런 협조 관계도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네. 오히려 국회의원들이 기재부를 혼내면서 얼른 빨리 해라 이래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우리 과세하지 말자라는 것으로 가는 정말 지극히 포퓰리즘적인 지금 그런 기재부는 정책들을 지금 내는 거죠. 과세하자고 하죠. 네. 예, 원칙대로 가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의원들이 뜻을 하나로 뭉칠 줄이야. 아하. 예. 네. 결국에 이건 그냥 표심 잡기 위해서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그렇죠. 당장 눈앞에 있는 표를 생각하는 건데요. 저는 이건 장기적으로 청년들한테 그렇게 또 긍정적이지 않을 거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암호자산, 그러니까 가상자산의 이 거래가 굉장히 이제 뭐 불법 거래나 또는 사기 또는 뭐 이제 그 굉장히 위험한 거래로 취급당하는데 해킹 이런 문제도 것들을 있고요. 예, 네. 어떻게 보면은 최대한 제도권으로 끌고 들어와서 안전한 시장으로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네. 그래야 계속적으로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더 할 수 있는데 아주 단기적으로 이런 과세를 하지 않거나 규제를 이제 회피하게 해주는 것은 안 하는 것은 오히려 시장을 더 망가뜨리고 뭐 이거 투자하는 사람들 더 위험에 빠뜨리는 짓이거든요. 아하. 제가 여기서 그냥 짧게 한마디만 더 할 수 있으면 네. 좋겠는데 네. 과세하기 전에 이 업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아요. 네. 주무부처인 금융위가 그렇죠. 가상자산을 지금 금융투자자산이나 이렇게 분류하고 있지 않거든요. 기타 소득으로 분류하죠. 예, 기타 소득으로 분류를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업권법이 없어요. 예. 이게 법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 과세부터 하겠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불성설이기는 했어요. 네. 예. 그러니까 1년 전 합의 자체가 잘못된 것이었고 가상자산의 성격을 제대로 규명도 하지 않은 채 네. 현행 소득세법의 지적재산권, 영업권 등과 유사한 기타 소득으로 분류해서 네. 소득세 250만 원 이상이면 20% 물리고 맞아요. 이것에 대해서 사실은 분노한 거잖아요. 청년 세대들이. 그렇죠, 그렇죠. 그걸 제대로 바로잡으려는 노력보다는 일단 유예. 예. 이 과연 해법일까? 그러니까 지금 세금 유예가 더 이슈가 아니라 네. 이 업에 대한 정의를 제대로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육성할 것인지 규제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되는데 네. 지나치게 세금에만 지금 이슈가 몰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예. 근데 그 가상자산법 자체가 발의는 돼 있지 않습니까? 여러 발의돼 개가. 있죠. 4개 정도가 네 개 아마 정도. 발의되어 네. 있는 걸로 예. 알고 있어요. 근데 서로 여러 가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걸 논의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미루고 있는 거잖아요. 특히나 이제 금융 당국이 문제예요. 예. 네. 그러니까 국회는 그나마 이런 것을 이제 법으로 좀 만들어 보려고 계속 제안도 하고 그러는데 예. 어떻게 보면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네. 이것을 법을 만들어서 내가 관할하게 되면 네. 오히려 골치 아픈 일만 생길 거다라고 네. 생각하는지 이거를 자꾸 법안에 대한 논의도 네. 거부하고 예.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 이거는 진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과세에 대한 인프라를 만들지 못한 기재부, 그다음에 이거를 제대로 제도화하지 못하고 있는 금융위가 굉장히 큰 책임을 가지고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해요. 여기서 물론 조금은 이제 파생적 문제이긴 하지만 NFT 네. 같은 경우도 사실은 코인과는 또 다른 성격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뭐 디지털 좌표다 혹은 코드 번호다, 뭐 등기부 등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좀 이해하시기가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냥 하나의 일정한 코드고 서로 교환할 수 없기 때문에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예. 이거를 국제적으로도 가상자산인지 아닌지 모르겠다라고 애매하게 지금 FATF라는 곳이 얘기를 했고요. 예. 금융위도 가상자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하. 근데 아까 지금 금융위하고 기재부 얘기를 하셨는데 네. 이걸 가상자산으로 하느냐 마느냐를 금융위가 정해야 된다.
기재부 과세 당국이 정해야 된다. 이걸 가지고도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그런 모습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가상자산인지 아닌지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게 하여튼 먼저 돼야지 될 텐데 네. 거기에서는 이제 금융위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역할을 안 하고 있고 네. 기재부가 과세할 것이다라고만 부위원장이 얘기를 최근에 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모습들이 보이는 것도 시장에 좋은 사인은 절대 아니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가상자산도 하나의 이제 그 투자 자산으로서는 자리를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제도권으로 들여오는 노력을 안 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네. 저는 지금 계속 얘기를 들을수록 정신이 약간 몽롱해지면서 오늘 설명을 잘 못했나 봐요. 아니요. 설명은 정말 잘해주셨는데 약간 1장을 안 배우고 2장으로 넘어가는 그런 느낌이긴 해요. 교과서 수학에 1장 말고 2장부터 하는 그런 느낌이긴 한데 어쨌든 이 대체 불가능한 토큰, 이 NFT도 가상자산이라고 한다면 이것도 이제 앞으로 세금을 매긴다는 그렇죠. 거죠. 매겨야 하는 거죠. 그렇죠? 가상자산이라면. 근데 가상자산인지 아닌지 아직 결정이 나지 않은 상황이고 네. 그걸 누가 결정을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NFT가 탈세의 도구로 사용될 것이라는 우려도 상당히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이제 암호자산, 암호화폐를 가지고 있던 것을 과세되는 시점에는 NFT로 바꿔서 숨겨놓고 있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과세 시점이 지나가면 다시 바꿔서 또 거래를 하고 뭐 이렇게 이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가상자산의 과세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정부 당국에서 입장을 갖고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가상자산도 가상자산이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또 하나 부동산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완화하는 것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최희배 의원님이 양도세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이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비과세 원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자기가 거주하기 위해서 집을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까지 굳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느냐인데 근데 이게 너무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그래도 과세를 해야겠다. 그래서 그 기준이 9억 원이었어요. 시가로. 근데 이제 9억 원이 어느 순간 고가주택이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 그리 고가가 아니게 된 거죠. 너무 집값이 너무 올라버리니까. 집값이 10억까지 오르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12억으로 이번에 이제 그걸 올려주는 건데요. 뭐 이거 역시 이제 1세대 1주택자의 과세 부담을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뭐 여야가 금방 합의를 해서 통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뭐 이제 이런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주거 안정과 또 거주 이전을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의 비과세에 대한 폭을 확대하는 것은 이제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뭐 이제 그 문제가 아니라 종부세와 같이 맞물린 이제 다주택자들의 그 양도소득세 문제가 지금 첨예하죠. 그래서 오늘 또 뭐 여러 언론에 기사가 났던데 입출구를 다 막아놓고 이렇게 때려잡으니 어떻게 버티냐라는 볼멘 소리가 나온다라는 언론 그 여론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입출구를 다 막는다는 것은 보유세도 높이고 양도세도 높이고 그래서 팔지도 못하게 하고 뭐 이런 말씀이죠? 예, 그렇죠. 근데 이게 2030을 뭐 겨냥해서 표심을 생각해서 가상자산에 세금 부과하는 걸 좀 유예했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면 그럼 양도세 기준을 이거는 올리지 말고 그대로 유지해야 되는 거 아닌가? 표심을 생각하면 또 이것도 부자들을 또 생각한 표심인 건가요? 어렵네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세금을 올려서 표를 잡을 수 있는 경우는 없거든요. 거의 없죠. 그렇다고 생각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감세 포퓰리즘이 여기저기 지금 폭발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는 또 어떻게든 재정을 늘려가지고 뭐든 해야지 될 텐데. 그러니까요. 그 증세라는 말은 누구도 입에 올리지 못하죠. 유승민 후보는 올리죠. 자기는 증세하겠다. 중과세 중복시 하겠다. 그런데 떨어지셨죠. 네, 다음 세 번째 이슈로 가죠. 김유리 리포터 전해주세요.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누구나 집 시범 사업이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LH 인천도시공사가 오늘 누구나 집 시범 사업지 6곳에 대한 공모 결과 6개 사업자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우선 누구나 집 이게 뭔지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누구나 집이
지금 정부가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여러 주택의 공급 방안 중에서 한 가지로 지금 집값의 10%를 내서 일단은 보증금으로 내서 그 집에 거주를 할 수 있게 하는데 예. 10년간 살면서 이제 월세를 내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게 어떤 임대 기간이 끝나면 이거를 분양으로 전환을 하는데 그때 그러면은 이 가격을 어떻게 책정할 것이냐. 예. 지금은 지금은 통상 시가로 합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임대주택 들어갔고 그 임대주택이 분양될지 안 될지 잘 모르는데 그 임대 그 주인인 LH공사나 SH공사 같은 데가 이제 결정을 하죠. 네. 이걸 다 분양하겠다 그러면 그때 시가로 분양하는데 분양 당시 시가를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요. 그 이제 그렇죠. 분양 당시. 분양 당시 시가. 예. 근데 지금 누구나 집은 네. 처음에 이제 건설해서 입주했을 때에 그때 가격을 정해 놓겠다는 거예요. 분양가를 확정하고 분양가를. 들어가는 거죠. 먼저 예. 나중에 어떻게 되든지 간에. 네. 아하.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집값이 많이 오르면 네. 그 책정한 것보다 더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면 굉장히 싸게 집을 분양받을 수 있기 그렇게 때문에 되고요. 그 임차인들한테 예, 임차인이 굉장히 로또가 네, 되고. 이렇게 예. 얘기를 근데 반대의 경우는 떨어지면 이 집을 보유하고 있던 이 사업자가 네. 손실을 다 떠안아야 되는 거죠. 그러겠네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과연 성공할 것이냐라고 했는데 아무튼 이걸 사업을 공고했는데 네. 이번에 6개의 시범 지역에서 이제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이 된 거죠. 아하. 6천 가구 정도가 이번에 이제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이 돼서 공급이 되는 물량이고요. 네. 전체적으로는 이제 1,700가구 정도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뭐 앞서 다 말씀해 주셨지만은 집값이 상승할 것을 염두에 두고 만든 모델이에요. 네. 예, 그렇지 않고서는 입주자, 그러니까 임차인도 사실 그런 가격에 내가 이거를 떠안겠다라는 생각을 못하게 돼서 미분양이 될 거고 미분양이 되면은 또 건설 사업자들이 다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우선 사업 대상자, 협상 대상자도 뽑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좀 얘기들이 있었는데 네. 어쨌든 6곳에 대해서는 선정이 된 거고 네. 근데 이번에 보면은 누구나 집이 그렇게 싸지도 않아요. 예, 4억에서 8억 8억 정도 5천 뭐 이상 분양가가 됐는데 그 아, 정도면은 시세와 크게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뭐 현재의 시세. 예. 그게 뭐 그렇게 싸게 아하. 뭐 되는 경우는 아니겠지만 물론 그래도 월세로 보증금의 10%만 낸다는 거는 상당한 이득이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월세 차입 세입자로 살다가 나중에 분양까지 전환할 수 있으니까 집값만 오른다면은 뭐 임차인으로서는 지켜볼 만한 모델인데 과연 집값이 오르는 것을 우리가 용인을 한다는 전제가 적절하느냐 여기에 집값만 대한 오른다면 문제가 있을 그 것 같아요. 전제가 과연 충족될 정부는 것이다. 지금 집값을 낮추려고 엄청 노력을 하고 있는데 부동산이 어떤 급락할 사업 것이다 모델을 또 이러니까. 만들어내니 예. 이게 이제 사업자는 참 어려운 거죠. 네. 이게. 네. 근데 사업 지역들을 보니까 예. 서울은 없고 음. 인천, 경기 주로 예. 수도권 위주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이 부지를 확보하는데 이것도 이제 공공부지 확보해서 그 임대사업자를 선정하는 거다 보니까 네. 서울은 이제 없었고 이제 네. 인천이나 경기 지역으로 한 거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 그 사업자들이 이번에 이제 선정이 됐는데 보니까 대부분 이제 중소 중견 건설회사들만 들어온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이제 대형 건설사들은 아무래도 네. 사업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유망하지 않게 보지 않았냐라는 아하. 지금 평가가 나옵니다. 네. 네. 어떤 제안을 한 게 아니라 대형 건설사들 스스로가 참여를 안 했다 이 말씀인 그렇죠. 거죠. 그리고 심지어 중견 중소 건설사들도 한 건설사나 이렇게 자기가 다 하겠다라고 한 게 아니라 네. 이제 여러 명을 묶어서 컨소시엄을 짜가지고 들어와서 뭔가 나름 되게 이렇게 그 위험을 리스크를 분산시키려는 네. 그런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잠깐 언급을 네. 하셨지만 이제 분양가가 가장 중요한 네.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10년 동안 내게 될 임대료 네. 그리고 분양 처음에 내야 되는 분양가 이런 것들이 얼마인지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분양 전환 가격 같은 경우는 감정평가액에다가 연평균 주택 상승률을 1.5로 고정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말하자면 수익률이 1.5%짜리 사업에 건설사들이 들어와서 지어라 이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일반 그냥 분양을 지어가지고 분양을 해서 돈을 벌 때 한 뭐 이렇게 경기가 좋을 때는 2, 3년이면은 다 회수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건설사들이. 네. 근데 이것 같은 경우에 1.5% 과연 내가 얼마나 회수할 수 있지? 그러면 자금 융통에 또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못 들어온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중소 중견 참여 업체들은 이 사업 자체보다는 이 사업 참여를 통해서 뭔가 공헌을 했으니 네. 다른 사업에 뭔가 혜택을 받으리라는 이런 기대 때문에 하는 건가요? 그런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일단 사회적 책임에 대한 부분이 더 앞장서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이 민간 임대 사업, 주택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좀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시범 사업이라고 하니까요. 성공할지 아닐지. 경제 프로파일링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유리 리포터, 김윤경 기자, 최희배 전 의원 세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